사람들은 건물 뭐 사는 거 뭐 돈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있어도 그만한 돈을 한 번에 어디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반갑습니다. 영규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30억이 있는 분들의 고민과 해결책,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0억이 없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30억을 모을 거다, 내지는 머지않아서 30억을 모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30억의 가치, 모든 것의 가치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컵이라고 하면 컵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가치가 있고, 사고 나서 컵으로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사기 위해서 2만 원이 필요하다면 2만 원을 줘야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사고 나서는 물이나 음료수나 아니면 커피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먹는 그런 사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0억을 모으기 위한 가치, 보유하기 위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30억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는데, 30억을 모으기 위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상세히 논하기는 너무 내용이 많지만 간단히만 얘기를 해본다면 1년에 1억씩 모아도 30년을 모아야 30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리고 매년 1억씩 모으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그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1억씩 30년 동안 돈을 모아서 30억을 만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뭐 10년 이내에 그 정도를 모으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은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소득은 뭐 세후 월 1억 정도의 금액을 모았을 때 그 정도 상황이 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세후 1억이라고 치면 뭐 개인으로 본다면 뭐 세후 월 2억 이상 버는 분들이고, 법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억 중반 정도는 벌어야 그 정도 세후가 남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영역은 한참 벗어났다고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천 분 중에 30억 이상 있는 분들이 좋기 수백 명이 넘는데요. 그분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40대 전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30억의 사용 가치를 얘기해 볼 텐데요. 30억이라고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게 강남 아파트가 떠오릅니다. 강남에서 30평대 괜찮은 아파트, 완전 괜찮은 건 30억 갖고 사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20평대를 사고 좀 남는다, 아니면 적당한 30평대 아파트를 산다, 이런 정도면 30억이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30억을 소비한다고 치면 어떤 분야에서든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을 사고도, 많이 사고도 남는 정도의 돈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통장에 30억 있는 분들은 주위에 내가 30억이 통장에 있어라고 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친한 절친, 아니면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30억으로는 뭐 대출을 안 하고 지방에서 건물을 살 수도 있죠. 뭐 수익률이 괜찮은 거, 뭐 5% 정도, 1년에 1억 5천,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월세로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지방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권에서 대출을 얼마 해서 건물을 샀을 때도 이자를 빼고 뭐 7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매달 월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돈이면 뭐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어 하는 분들에게는 30억이면 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30억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모으기 위해서는, 30억을 갖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뭐 최상위권에 속하는 노력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땅이나 그 외에 뭔가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 가치는 뭐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통장에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현금성으로 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첫 번째로 정말 뭉클할 때는 1억 모았을 때 참 뭉클하거든요. 뭔가 그 1억이라는 돈이 모였을 때 그 감정.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뭐냐면 30억 정도를 보유하는 분들은 1억 구간이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억 정도를 모으는 분들의 소득이 세후 1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 돈을 벌기 전에는 몇백 구간도 있고 몇천 구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몇 달 뒤면, 몇 년 뒤면 그 정도 소득이 될 거라는 거를 알거나, 내지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직접 체감은 못하지만 간접 체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구간을, 그 30억 정도를 모은 분들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를 얘기해 드리면 1억을 통장에 모으면 정말 뭔가 뭉클한 걸 느끼죠. 근데 이 30억 정도를 지금 모은 분들은 처음에 가장 뭉클한 시점이 10억 모았을 때가 참 많이 뭉클합니다. 뭐 몇 억 할 때보다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딱 찍혔을 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하죠. 뭔가 마음에 이 가득 찬 마음, 이게 상당히 아주 그냥 만족감이나 그 기분이, 저도 지금 웃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전에 제가 그 시점에 그 감정이 떠올라서 지금 이렇게 웃음이 나는데, 내가 정말 뭔가 크게 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때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을 10억대 한번 느끼죠.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는 뭐 그런 돈으로 뭐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풍족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돈인데, 강남에서는 10억으로 집을 딱 사려고 하면은 이건 비현실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는 첫 번째 반응은 집값이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거나, 내가 훨씬 더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쪽으로, 노력 쪽으로 가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돈을 세후 1억을 번다고, 내지는 뭐 6천에서 7천 그리고 1억 사이를 번다고 해서, 월 기준이에요. 그 정도를 번다고 해서 다 30억을 모으거나 다 10억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어느 정도 돈을 벌면서 뭐 2천만 원 구간, 3천만 원 구간, 제가 말하는 금액은 다 월 기준이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 뭐 7천만 원 구간에서도 소비 쪽으로 가버리면 현금 10억을 못 모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도 안 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데 뭐 전세나 월세로 계속 살면서 부유한 생활을 쭉 이어나가면서 뭐 통장에 뭐 5억 미만, 5, 6억 미만을 갖고 평생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모은다는 거는 많은 돈을 버는 것 플러스 인내와 노력과, 그리고 이제 굳은 심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10억을 모을 수 있고, 그 10억을 모은 시점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그냥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다 느끼지 못합니다. 못 모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집을 사려고 하면 강남에서는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제가 이게 말하다가 자꾸 끊기는 게, 동시에 여러 감정과 여러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과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느꼈던, 알게 된 것들, 그리고 그분들의 고민들이 이게 동시에 느껴져서 말하다가 제가 한 번씩 멈추게 되는데, 10억을 모으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그 시간이 또 정말 금방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30억 정도를 벌려면 세후 1억인데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모은 건 알지만 그 모은 거를 뭔가 만끽하는 시간이 상당히 짧게 정말 금방 지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10억 정도가 모이고 나서 한 15억, 20억 정도가 되면 대부분 그 구간에서, 강남이나 서울권에서는 집을 사게 됩니다. 근데 집을 산다는 것은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도 있고 대출 없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대출 안 하고 집을 산 경우에는 이 만족도가 상당히 또 크죠. 자부심도 엄청 큽니다. 물론 이분들도 커요. 왜? 자수성가해서 본인들이 산 경우에 이 뭐가 됐던 간에 그 만족감이 엄청 매우 이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나의 어떤 방어막, 나의 성, 내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뭐 결혼을 했다면 아내분과의 어떤 만족감이나, 그리고 집을 인테리어 하면서의 거기서 오는 막 즐거움과 행복감, 이것들이 진짜 정말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출을 하고 산 경우, 대출하지 않고 산 경우, 대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5억 내외의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디로 가냐면, 그거보다 더 큰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처음에 35평 정도 샀다고 치면 또 40평대로 넘어가려는 그 목표를 잡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영상의 처음 시작이 30억을 현금으로 보유한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30억을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집을 산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현금이 30억이 있다는, 제가 말한 그 경우는요, 집이 있으면서 별도로 현금 30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이 대출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플러스 30억이 있다는 거는 적어도 순자산이 50억 이상, 강남 서울 기준 50억 이상 된다는 것과 같고, 지방에서는 그래도 40억 이상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 돈을 우리가 뭐 지금까지 상담 오신 분들 40대 초중반 안에 이 정도로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던 세후 월 1억이라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30억만이 아니라 집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30억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집에 대출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또 30억을 모은다고 했을 때 40대 초중반이다. 그럼 얼마를 벌어야겠어요? 그래서 평균 세후 월 1억 정도 내지는 적어도 한 달에 6, 7천 정도의 세후 자금을 벌어야 이제 30억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40대 초중반에는요. 그런데 30억을 보유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10억을 처음에 모았을 때 감정과 비슷합니다. 뭐냐면 10억을 모았는데 강남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보니까 좀 부족하죠. 그래서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쫓아가서, 왜냐하면 그 정도 소득이면 집값이 올라가는 걸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는 집을 샀어요. 근데 불과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 뒤에 어떤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재테크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집 하나 샀으니까 집 하나를 산 경험을 근거로 계속 집을 추가로 전세나 월세를 끼면서 하나씩 사 나가면 재테크가 자동으로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을 계속 사 나가는 재테크를 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집으로 재테크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집을 뭐 2, 30억짜리, 3, 40억짜리를 사봤어요. 내 생애 가장 큰 투자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산이 뭐 100억 있고 200억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내지는 재테크에 대한 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풍부하거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또 그 금액을 처음 모아보고 처음 가져보기 때문에 생소한 거는 똑같습니다. 얼마의 금액이든 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은 다 마찬가지예요. 집 다음 건물을 갖고 싶은 분들은 뭐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원하는 집을 하나 갖고 있고 건물 뭐 두세 개 있으면서 월세를 내가 원래 벌던 만큼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후 1억 정도를 월세로 받는다. 이러면 완전하게 안정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 쪽으로 가려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큰 턱이 생깁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본 가장 큰 투자는 집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돈이 모여서 건물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본 투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심적인 어떤 갈등이 있죠. 뭐냐면 사람들은 건물 사는 거 뭐 돈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있어도 그만한 돈을 한 번에 어디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30억이 있는 분들이 집 투자를 이제 하지 못하니까 그 뒤로 알아보는 것들은 이제 만만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뭐 상가 투자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지방 땅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30억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한 번에 뭔가에 투자하기는 마음이, 그러면 이걸 찾아보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면 2, 3개월 정도면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상가나 뭐나 이제 찾아보다 보면. 그리고 2, 3개월 정도 지나서 건물을 한번 볼까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 넘어가고 나서도 30억이 있으니까 대출을 얼마 하지? 내가 30억짜리 건물 사면 괜찮지 않겠어? 그러면 뭐 공실이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30억짜리 먼저 보게 됩니다. 지방에서는요. 내지는 뭐 경기권에서는요. 그러면 한두 개 보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대출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하면 난 한 50% 정도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마음의 크기가 조금씩 커집니다. 원래는 30억에서 일부만 해야지 하다가 30억 정도를 해야지 하다가 30억에 플러스 대출해야지까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짧게는 뭐 4, 5개월, 길게는 6,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50% 대출해서 60억짜리 사야지 하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금액대에서 찾아보다 보면 또 마음에 드는 건물이 없죠. 위치가 마음에 들면 건물이 너무 작거나 너무 노후됐거나 아니면 건물이 마음에 들면 위치가 많이 별로거나 너무 안쪽에 있거나 그런 상황을 계속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건물은 어디 있나 이런 생각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건을 계속 부동산을 통해서 받아보면 뭐 금액대가 막 다양하게 중구난방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점점 뭐 대출 금액을 늘려가면서 한 100억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 올라가고 나중에 건물 가격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멈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간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을 크게 키워서 높은 금액대를 보는 경우에도 딱 이거다 하는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아직은 되게 너무 빡빡하다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한 30억을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대비 내가 얘랑 이거를 바꾼다고 이걸 사기 위해서 30억을 준다고 하는, 내지는 이걸 사기 위해서 내가 대출 뭐 몇십억을 해서 100억까지 줘야 된다고, 아니면 그 이상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건물을 보다 보니까 이게 결정되기가 많이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괜찮은 건물을 받아보는 경우도 매우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커지더라도 결정이 안 되고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내지는 금액이 커지지 않고 멈춰 있고, 즉 30억이 있지만 내지는 그 이상의 금액이 있지만 건물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아니면 더 큰 자산을 불리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금이 있다는 만족감으로 쭉 시간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라서 하나를 얘기해 드린다면,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1억씩 세후 모은다고 생각하면 한 2, 3년이면 내가 생각하는 웬만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집이 많이 높다면 한 5년 정도 모으면 웬만한 좋은 집 살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도 그걸 따라가서 쫓아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쫓아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대출해서 먼저 사놓고 갚는 게 낫겠어요? 이거는 먼저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사놓고 시간 지나니까 올라간 거를 경험해 본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10억에 샀는데 20억이 됐네, 10억이 올랐네. 근데 세후 월 1억 정도를 벌면 그거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거에 엄청 큰 일이죠. 근데 세후 월 1억 정도면 그 정도가 좋긴 한 정도. 근데 1년이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내지는 뭐 1년도 안 걸려서 충분히 내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0억짜리, 300억짜리, 500억짜리에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내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재테크의 어떤 확실한 메리트란 개념을 낮을 때 느껴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0억 됐을 때 이거 내가 10억짜리를 사려고 10억을 모아서가 아니라 5억 정도 모았을 때 내가 10억짜리를 샀는데 얘가 20억 됐으니까 나는 거의 3배가 됐네? 라는 걸 한번 확실히 느끼고 그 다음 재테크를 해나갔으면 이 30억을 모은 시점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속도는 빠르고 재테크의 경험은 적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를 TV로만 계속 봤어요. 축구 뭐 잘하는 방법을 계속 봤어요. 근데 내가 직접 필드에 나가서 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따로 노는 거죠. 보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따로 놀다 보니까 여기서 괴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험이 어느 정도 단계마다, 그러니까 금액을 모아가면서 재테크의 단계도 조금씩 높아져야 되는데, 금액은 높아지면서 자산은 높아지면서 내가 재테크 경험이 적다 보니까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원래 그 경험을 단계에 맞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해결책은 뭐냐면, 일단 내가 전체 자산을 키워야 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이 한 채 있어요. 3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30억이 있어요, 현금으로. 그럼 60억이 총 자산이죠. 집에 부채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 자산이 60억이고 순자산은 5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지나서 불어날 수 있는 건 현금 30억은 불어나지 않잖아요. 얘는 불어나잖아요. 집값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물론 떨어질 수 있다, 뭐 안 좋.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이 없고, 지금까지 괜찮은 위치의 부동산들은 계속 올라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집이 있고 현금이 있으면 현금도 이자가 나오지만 그거는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집값으로 커버하고 얘가 올라가서 뭐 자산이 불어나는 경우는 있죠. 그러면 현금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 얘로 뭔가를 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30억짜리 살 수도 있는 거고, 대출해서 얼마짜리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출을 크게 해서 괜찮은 건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는 집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얘는 그대로 멈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걸 할 때도 확실하고 괜찮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걸 한다는 전제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서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행동이 안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에서 이미 해본 사람들을 찾아봐야 돼요.
어떤 경험해본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혼자 하겠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과거 것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일관되게 쭉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쭉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 하반기는 좀 다르지 않겠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깊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지금과 별 차이는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사긴 사야 돼요. 그럼 사긴 사야 되는데 막연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진짜 해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란 말이죠. 반드시 그 일을 해서 본인이 거기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근데 지금 세후 1억 정도를 버는 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투자를 옛날에 하려고 했어, 3년 전에 하려고 했어, 5년 전에 하려고 했어, 그렇지만 바빠서 실질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내 자산을 불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차를 타고 간다면 말 하나로 끄는 마차보다 2마리, 3마리, 4마리가 끄는 마차가 훨씬 더 힘있고 더 멀리 가게 될 거잖아요. 내가 일하는 시간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는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시점부터는 무언가가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그럼 뭔가가 준비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건물만큼 확실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지금 2024년 하반기에 건물 시장 좋지 않은데 그게 말이 돼 하는 분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뭐 다른 무엇보다 특히나 강남권에 있는 확실한 건물이 다른 어떤 투자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걸로 득본 사람들도 있잖아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그 비교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나가서 건물만 세봐도 강남에 괜찮은 건물 몇만 개가 되는데 몇만 명의 살아있는 지금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잘 모르는 누군가 손에 꼽힐 만큼 된 것과 이거는 비교하기가 참 어렵죠. 보편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상속이나 아니면 금수저라서 그냥 부모님에게 받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선 큰 의미가 없겠죠. 본인이 직접 본인 돈으로 자수성가해서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방법이 맞다 틀리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찾았는데도 없다고 하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구간을 뭐 과거에 지나왔고 이미 많은 분들 수백 명이 넘는 분들을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들을 봐왔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100%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들을 한번 다 보시고 앞으로 찍을 영상들을 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한번 더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이 있고 지금 현재 소득도 괜찮고 하면서 30억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강남 지금 빌딩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떨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깊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신을 좀 더 가져보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자산을 불리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